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왔다다 시즌3 36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박강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그 팟캐스트는 여러분 출연하셨죠? 처음입니다. 팟캐스트 처음입니까? 오. 그러시구나. 왜 이런 핫한 분을 안 모셨을까? 진짜 쓰리 말고 다른 곳에도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하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저하고는 전화통화 한번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바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섭외 사실은 굉장히 핫한 분인데 왜 지금 모셨지? 선거 때 전화통화 한번 했었고 기억이 나네요. 근데 바쁘셔서 그래요. 제가 출연 요청 몇 번 했었는데. 우리 했어요. 바쁘시니까. 근데 괜찮죠? 편안하죠? 예. 네,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뭐 10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 100일. 네. 우리 초대 손님부터. 네.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국민들께서 어제도 제가 지역에 갔더니 행복하다는 얘기를 정말로 몇 번씩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통령을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면서 한 달이 국민들에게 저는 뭔가 희망을 기대감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100일 동안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아이를 낳아도 100일 잔치 막 하고 하잖아요. 100일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숫자인데 최민희 의원은 100일 저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끝. 좋았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우체국에 계신 분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기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지가 10수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줄을 서서 대통령의 기념우표를 사는 거를 근데 여기에 나와서 줄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네. 그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도 80% 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왜 저럴까요? 정의당은 그래도 나름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뭐 쇼통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잠 속에 계시는 그런 느낌? 아직도 꿈을 못 깼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네.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아직 그 느낌에 정확하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점잖으신 표현이고 저는 약간 부실공사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으면 이거 빨리 무너뜨리고 새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부실공사 완전 기반도 다 막 잘못된 기반에 막 이렇게 다 그냥 대략대략 지어놓고 이걸 보수하고 있는 느낌. 막 이렇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혁신도 한다고 뭐 생각을 바꿔본다고 하지만 이게 근본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할 엄두가 또 안 나는 거야. 오랫동안 나름대로 그거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엄두가 안 나서 자꾸 저렇게 하면 결국은 저기 들어가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다 그 시민들과 국민들은 저건 부실공사로 저기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뭐 그분들한테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정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5.18 행사 때 희생자 유가족 그 따님이요. 따님이잖아요. 네. 따님. 그 나가서 껴안으시는 순간 그냥 뭐 이건 전 정부가 완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저런 것은 뭐 발목 잡기고 정치 공세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개인기로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국을.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언론인을 만났더니요. 야당이 약간 변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금 매우 전략적으로 야당과 공통 공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선 때. 그런 것. 또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입법 과제를. 근데 야당이 그거를 저거 해주면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느껴요. 피부로, 압력으로. 지역구에서. 근데요. 네. 그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저기 김동철 대표가 네.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든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화법을 고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법이라는 게 거대 양당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법을 고쳐서 그냥 단순 과반으로 해버리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흔들고 발목 잡고 그게 아니라 제도를 고쳐서 제3당 혹은 제4당이 자기 존재를 확실히 보장받고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뭐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뿌리였고 과거에 그래서 그 다른 당보다는 협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협조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협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해보면 매일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아침에 이야기하고도 오후에 달라지고 또 오후에 이야기하고 다음날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존재력을 키우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도 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대통령이 집정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정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방향이 동의해 주는 공간에다가 야당도 협조해 달라는 저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분을 제대로 세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 좀 보고 이야기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하고 야당 또한 이 상황을 그냥 소위 정쟁과 아까 말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총선 탄핵 대선을 거쳐오면서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오셨던 1,700만 1,800만 촛불 뿐만이 아니고 각 집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 뭐 80% 이상은 다 촛불을 마음속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건데 그 과정에 이제는 다 관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국민 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요. 무려 17만 5천 건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책 제안만 16만 5천 건이에요. 민원 이런 거 말고 정책 제안만. 그렇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읽고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야당들도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정치 지형, 정치 현상을 야당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지난번 의총 참여하셨죠? 네. 정발이 문제 나와가지고 뭐 언론에서 추미애 대표와 친문 간의 뭐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일단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사실은 그날 제가 뭐 브리핑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날은 의원들에게 정발위에 관련된 첫 번째 자리였어요. 의원들이 정발위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만 봤고 실제로 의총을 열어서 처음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생기는 의구심들도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의견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미애 대표는 그건 이렇다. 뭐 방향은 이렇다라는 토론이 있었다. 근데 이걸 뭐 무슨 뭐 이렇게 마치 무슨 엄청 싸우는 것처럼 이게 밖에 나서 백브리프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주요하게 발언하신 분들하고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께서 그거 왜 그렇게 그래? 그랬더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 툭툭 농담하고 나왔던 게 실제로 제 앞에서 그 주요하게 거론됐던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였는데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는 4월 달에 6월 달이죠. 1년 전에 확정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당시로 생각해보면 5월 달에 대통령을 뽑고 인사청문회가 막 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웠다. 추미애 대표 이런 설명이 있었고 의원들도 그것도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친문 대 추미애라고 언론은 타이틀을 달았나요? 친문 박강원 의원님께서 친문 박강원이면서 동시에 정발위 위원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그림이 이렇게 다 알려지지 그 모습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또 불러오고 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특히 구체적으로 더하면은 추미애 대표가 지금 각 시도당에 가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막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거는 일단 혁신위에서 2015년 혁신위에서 만든 그 안을 시행도 안 해봤는데 그건 일단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기구에서 하고 이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당 발전 방안, 뭐 100만 당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대체로 우리 언론들이 제일 뭐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그렇죠. 재밌다고 하는 것처럼 언론들은 무조건 그냥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기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인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였는데 84%가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는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흔들면 이게 계속 80%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그건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친문 의원님들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꾸준히 함께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임라인 이렇게 보면 그 SNS 보면 마치 친문 의원들이 100만 당원과 또 당원 권익 신장, 당원 권리 확대를 반대하는 것처럼 막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온 입당법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온 입당법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 고민을 같이 해온 분들이 전해철, 홍영표, 황희 뭐 그렇게 대표되는 박남춘 의원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자꾸 짬뽕으로 이렇게 섞어서 비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실제 일선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뉴스 좀 주세요. 뉴스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 그러니까 기사 좀 달라는 뉴스? 거죠. 기사 좀 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당이 기사가 안 나온다. 기사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뭐가 좀 불협화음이 있으면 있는 거 아니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이게 기사가 되고 뉴스가 되니까 막 그걸 자꾸 만드는데 사실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대통령이 이런 고공 지지율이라든지 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거는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크게 단합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뭐 예.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뭔가 표정이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아? 결론은 정발위에서는 이제 그러면 공천 논의를 하지 않는 걸로 내린 겁니까? 그렇죠. 공천은 당 공식 기구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이 지방선거 뜨는 기획단이 거고 뭐, 예. 단장이 아직 내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최고위원 브리핑 보면은 지방선거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당원 가입 기준을 올해 9월 30일까지 입당한 사람으로. 그렇죠. 네. 6개월. 예. 4월 1일 기준 6개월. 기준으로. 그러면은 아직 한 달 남았네요. 신규 가입하실 분들. 그렇죠. 9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6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당원으로서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당원 가입을 하면서 동시에 당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꼭. 네. 네, 꼭. 6개월. 예, 한꺼번에 해도 되죠? 관계없습니다. 네, 한꺼번에. 그렇죠. 네. 그런데 자격이 그렇게 발생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네.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비를 안 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당원 가입해놓고 그런 경우 당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당비 납부 마감일은 올해 12월 30일입니다. 네. 그것도 한꺼번에 내면 되니까 네. 여러분 차고 지방선거에 없으시고.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늘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이야기들을 예. 다 전달해야 될 아하, 디지털 위원장이잖아요. 네. 네. 강원시구는 충남 도지사 안 나가나요? 자, 저는 이번에는 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25일에 또 그 당 정청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번 워크숍은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가 기조라고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조치원에 가서 충남 조치원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것은 세종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국무위원까지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방향이 좀 특색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원내 그러니까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그다음에 정기국회에 이어서 국정감사 또 국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이 문제를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말한 우리 100대 과제들을 어떤 책임의원제를 해요. 예. 책임의원 저도 하나 맡았습니다만 책임의원제를 해서 전 의원들이 많이 다 나눠서 하실 겁니다. 근데 책임의원제를 해서 하나를 끝까지 좀 관철시키고 법안 문제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단합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즉 국무위원들과 함께 또는 청와대까지 같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하반기 국회를 좀 예. 정기국회를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예. 교감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게 끝나면 26일 날 바로 아침에 최종 그 보고 대회를 하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오찬은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사실 처음 갑니다. 저도 청와대에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가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처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그 자리도 대통령이 당부 말씀 또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워크숍 원외 인사는 참여 못 하나요? 아니요, 당직자 갑니다. 당직자. 저는 당직자군요. 디지털 소통위원장입니다. 한번 놀리려고 그랬는데 빠져나왔어. 저는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형식이 예.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요. 정말 당정협의, 당정청 협의가 수시로 예. 열립니다. 극종. 그러니까 이 워크숍도 우리 강원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도 참석하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실장들도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국정과제를 만들 때부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쭉 해오다 보니까 이견을 사전에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대를 더욱 깊고 넓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제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행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거의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완 점검하면서 이행을 해나가니까 굉장히 실천력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가 저는 또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원 모집 광고 듣고요. 당원 모집 중요합니다, 여러분. 9월 30일까지 해주셔야 내년 지방선거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살충제 계란 파문 때문에 유영진 식약처장이 농수산위 회의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문매를 맞았는데 여당 의원들도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뭐 총리가 짜증냈다. 짜증하고 질책하고는 완전 다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준비가 덜 돼 있고 업무 파악이 안 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할 생각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변인으로서 쉴드 쳐주세요. 네. 대변인의 쉴드 기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두 가지는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 또 우린 무관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달걀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안을 다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어디다 보고했겠습니까? 달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안전 처리 방안을 어디다 보고했을까요? 우병우한테 했습니까? 예, 우병우한테 했습니다. 왜 다 우병우야? 달걀까지. 이거 아까 얘기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모든 길은 우병우로 통한다. 네, 왜 그래서 또 그걸 했더니 그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 전 식약청장이거든요. 예. 이분이 말에 답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달걀이 국민 간식이라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직접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게 그래서 우병우가 했다라고 짐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챙겼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챙기면 제대로 챙기면 되잖아. 살충제도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챙기면 제대로 챙겼으면 되는데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해서 그게 그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사태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달걀을 국민 간식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어렸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박정희 시대를 살고 계신 거야. 근데 그래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보면 이게 사실은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현재의 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는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생산은 농축산식품부가 하고 유통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원화시키는 이제 법제화 이 노력을 우리가 여당으로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유영진 식약청장에 대한 자세 또는 태도의 문제는 총리가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건 야당의 정치 공세건이 아니라 총리가 지적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공세로 마치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사태의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깔끔한 실드.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는 걸로. 네. 그치는 걸로 하고 모두가 박수 칠 만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또 파격 인사 대통령의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명됐는데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지금 평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역시 전공 분야는 더 잘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전공 분야다? 네. 네.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을 그때 일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판 중심주의가 채택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리 공판 중심주의로 제도를 확립해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가 바뀌려면.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그 사람을 좀 바꿔보자. 예, 그래서 대법원이 진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대법원이 되게 하자.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저는 그분이요. 처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러 온 그날 그 내정되고 처음 대법원 나올 때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시외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대법원장 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그 대목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제 법원장 승용차를 타시죠. 춘천에서 출퇴근할 때. 그런데 춘천에서 서울 오시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엄격한 분이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그런다는 얘기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원의 관계자들의 해석은 내정자로서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는 일이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을 한 분으로서 엄격하잖아요. 춘천지방법원장한테 나온 차는 춘천지방법원장 일을 할 때는 타는 거지만 그 일이 아닌 일은 난 그거 안 타겠다.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리고 딱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양반이 그 단 위에 올라오질 않고 계단 위로 올라오질 않고 이제 그 법원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밑에 서서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답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선배 법관들이 많이 계신다. 9명인가 뭐 기수가 뭐 그렇게 질문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솔직하게 뭐 이러지만 이거를 내가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거를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각오를 딱 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갑니다. 적임자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사법개혁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카드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법개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강도 높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분이 됐어.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B라는 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게 예측이 안 돼. 그게 예측이 안 돼. 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카드다. 전 그래서 2023년까지가 임기입니다. 대법관의 임기가. 그러면 2023년까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사법개혁 우리가 많은 시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정부마다 정권마다 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법개혁의 카드를 우리가 인물로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반대할 것 같은데 청문회는 뭐 별 문제 없겠죠. 우리법연구회가 좋은 곳이에요. 야당은 청문회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야당이야. 뭐 아까 그 박강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분이라면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근데 야당이 아마 이걸 고려를 해서 이윤정 헌법재판관 반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국민의당이 그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건데 이게 먼저 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좌에서 우까지 또는 세대나 연령까지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였죠.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임명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대통령한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한테 3명 그리고 국회에 3명을 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특히 국회 축현 모구소는 과거에는 전직 국회의원들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이 이유정 재판관 헌법재판관 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김희수도 안 하겠다.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뭐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너무 과거에 박원순 지지, 민노당 지지 이런 과거의 정치 역사가 있다. 정치를 지지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인재 영입 케이스였던 사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런 분들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이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행태이면서 동시에 그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31일 날 저희가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번복했었죠. 그래서 번복했다가 그걸 또 다시 번복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그날 하자. 그리고 31일 그리고 연기하지 않겠다. 청문회는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국민의 뜻대로 절차대로 밟아서 진행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쭙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원이 25일 날 냈을 이재용 송공판 생중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명분을 어디다 뒀냐면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받을 그 뭐랄까 단점 명예훼손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불허한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 박근혜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판단인데 그 규정 바꾼 게요. 주심 재판관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중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곧 생중계가 마스트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만. 네, 아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렵지. 저는 그럼 박근혜보다 이재용을 더 무서워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약간 않나요? 우려의 시각 갖고 있는 편인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일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려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뭐 집행유예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약간 이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좀 보이는 편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삼성이라는 기업에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계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게 운영된다. 또 삼성도 깨끗하게 운영될 거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돈 넣는 거 말 사는데 안 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생중계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뭐 그걸 뭐 결국은 언론에 다 풀돼서 알겠지만 생중계가 돼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그 정도 중요 사건인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좀 지켜보랍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당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용. 아니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에게 그쵸. 당당해야 된다는 그쵸, 거지. 그쵸. 이재용이 어떻게 국민을 당당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라고 하고요. 마치기 전에 이제 박강원은 모처럼 모셨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한마디 하시고 단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네. 예, 이렇게 딱 이 마지막을 딱 오늘 제가 목이 좀 계속 좀 가래가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강원식 의원이 말할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강민식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다 시즌3 36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박강원 의원과 함께 합니다. 그 팟캐스트는 여러분 출연하셨죠? 처음입니다. 팟캐스트 처음입니까? 그러시구나. 왜 이런 핫한 분을 안 모셨을까? 진짜 쓰리 말고 다른 곳에도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하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절대. 저하고는 전화통화 한번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화통화. 너무 바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네 섭외 사실은 굉장히 핫한 분인데 왜 지금 모셨지? 선거 아니. 때 전화통화 한번 했었고, 기억이 나네요. 근데 바쁘셔서 그래요. 아니, 제가 출연 요청 몇 번 맞아, 했었는데. 우리 했어요. 예, 바쁘시니까. 근데 괜찮죠? 편안하죠? 예, 예. 예. 네,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뭐 10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네.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 100일. 예. 우리 초대 손님부터. 예.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국민들께서 어제도 제가 지역에 갔더니 행복하다는 얘기를 정말로 몇 번씩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통령을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면서 한 달이 국민들에게 저는 뭔가 희망을 기대감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100일 동안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아이를 낳아도 100일 잔치 막 하고 하잖아요. 100일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숫자인데 최민희 의원은 100일 저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끝. 좋았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우체국에 계신 분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기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지가 10수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줄을 서서 대통령의 기념우표를 사는 거를 근데 여기에 나와서 줄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네. 그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도 80% 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왜 저럴까요? 정의당은 그래도 나름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뭐 쇼통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잠 속에 계시는 그런 느낌? 아직도 꿈을 못 깼나요? 지금 굉장히 다른 정당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화법을 고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법이라는 게 거대 양당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법을 고쳐서 그냥 단순 과반으로 해버리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흔들고 발목 잡고 그게 아니라 제도를 고쳐서 제3당 혹은 제4당이 자기 존재를 확실히 보장받고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뭐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뿌리였고 과거에 그래서 그 다른 당보다는 협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협조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협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해보면 매일.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야기하고도 오후에 달라지고 또 오후에 이야기하고 다음날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존재력을 키우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도 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대통령이 집정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정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방향이 동의해 주는 공간에다가 야당도 협조해 달라는 저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분을 제대로 세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 좀 보고 이야기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하고 야당 또한 이 상황을 그냥 소위 정쟁과 아까 말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총선 탄핵 대선을 거쳐오면서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오셨던 1,700만, 1,800만 촛불 뿐만이 아니고 각 집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 뭐 80% 이상은 다 촛불을 마음속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건데 그 과정에 이제는 다 관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국민 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요. 무려 17만 5천 건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책 제안만 16만 5천 건이에요. 민원 이런 거 말고 정책 제안만. 그렇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읽고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야당들도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뀐 정치 지형, 정치 현상을 야당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지난번 의총 참여하셨죠? 네. 네, 정발이 문제 나와가지고 뭐 언론에서 추미애 대표와 친문 간의 뭐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일단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사실은 그날 제가 뭐 브리핑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날은 의원들에게 정발위에 관련된 첫 번째 자리였어요. 의원들이 정발위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만 봤고 실제로 의총을 열어서 처음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생기는 의구심들도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의견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건 이렇다. 또 방향은 이렇다라는 토론이 있었다. 근데 이걸 뭐 무슨 뭐 이렇게 마치 무슨 엄청 싸우는 것처럼 이게 밖에 나와서 백브리프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주요하게 발언하신 분들하고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께서 그거 왜 그렇게 그래? 그랬더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 툭툭 농담하고 나왔던 게 실제로 제 앞에서 그 주요하게 거론됐던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였는데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는 4월 달에 6월 달이죠. 1년 전에 확정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당시로 생각해보면 5월 달에 대통령을 뽑고 인사청문회가 막 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웠다. 추미애 대표 이런 설명이 있었고 의원들도 그것들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친문 대 추미애라고 언론은 타이틀을 달았나요? 친문 박강원 의원님께서 친문 박강원이면서 동시에 정발위 위원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그림이 이렇게 다 알려지지 그 모습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또 불러오고 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특히 구체적으로 더하면은 추미애 대표가 지금 각 시도당에 가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막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거는 일단 혁신위에서 2015년 혁신위에서 만든 그 안을 시행도 안 해봤는데 그건 일단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기구에서 하고 이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당 발전 방안, 뭐 100만 당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대체로 우리 언론들이 제일 뭐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그렇죠. 재밌다고 하는 것처럼 언론들은 무조건 그냥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기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인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였는데 84%가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는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흔들면 이게 계속 80%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그건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친문 의원님들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꾸준히 함께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임라인 이렇게 보면 그 SNS 보면 마치 친문 의원들이 100만 당원과 또 당원 권익 신장, 당원 권리 확대를 반대하는 것처럼 막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온 입당법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온 입당법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 고민을 같이 해온 분들이 전해철, 홍영표, 황희, 뭐 그렇게 대표되는 박남춘 의원님
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자꾸 짬뽕으로 이렇게 섞어서 비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실제 일선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뉴스 좀 주세요. 뉴스 좀 주세요.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네.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아직 그 느낌에 정확하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점잖으신 표현이고 저는 약간 부실공사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으면 이거 빨리 무너뜨리고 새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부실공사 완전 기반도 다 막 잘못된 기반에 막 이렇게 다 그냥 대략대략 지어놓고 이걸 보수하고 있는 느낌. 막 이렇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혁신도 한다고 뭐 생각을 바꿔본다고 하지만 이게 근본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할 엄두가 또 안 나는 거야. 오랫동안 나름대로 그거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엄두가 안 나서 자꾸 저렇게 하면 결국은 저기 들어가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다 그 시민들과 국민들은 저건 부실공사로 저기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뭐 그분들한테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정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5.18 행사 때 희생자 유가족 그 따님이요. 따님이잖아요. 네. 따님입니다. 그 나가서 껴안으시는 순간 그냥 뭐 이건 전 정부가 완전 다르다는 거 네.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 어쨌든 야당이 저런 것은 뭐 발목 잡기고 정치 공세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개인기로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국을. 그런데 그렇죠. 이 앞으로는 이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어떤 언론인을 만났더니요. 야당이 약간 변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 못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금 매우 전략적으로 야당과 공통 공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선 때. 그런 것. 또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입법 과제를. 근데 야당이 그거를 저거 해주면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느껴요. 피부로, 압력으로. 지역구에서. 근데요. 네. 그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저기 김동철 대표가 네.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든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국민의당하고